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날이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몸에 착 감겼고 거울 속에 나는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모습 뒤로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강민준, 나의 신랑. 그는 30분 전 복도에서 바쁘게 손님들을 맡고 있었다. 잠깐 들렀을 때도 내 얼굴보다 시계를 먼저 봤고 예쁘다는 흔한 칭찬 대신 시간 맞춰 준비해 라는 실용적인 말만 남기고 나갔다. 나는 그의 침착함이 좋았지만 때로는 그 침착함이 나를 향한 무관심처럼 느껴져 외로웠다. 이 예민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너무 많은 로맨스를 기대하는 걸까? 민준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건축가로서 그는 논리와 효율을 중시한다. 사랑도 마치 정밀한 도면처럼 측정 가능해야만 받아들일 것 같았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은은하고 묵직해서 때로는 내가 그 사랑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서연 씨, 잠시만요. 헬퍼 이모님이 내 드레스 뒷부분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어머, 실핀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풀리면 안 되는데. 그녀는 급하게 작은 수선 도구를 찾았다. 그때 내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낡은 더플백에 멈췄다. 민준 씨가 잡동사니를 모아뒀다고 했던 가방이다. 예식 후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 하니 중요한 물건들을 한데 모아뒀다고 했다. 혹시 저 가방 안에 여분의 핀이 있을까요? 민준 씨가 이것저것 넣어뒀을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헬퍼 이모님은 허락을 받고 가방을 열었다.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래된 명함, 충전기 케이블, 그리고 두꺼운 천으로 된 낡은 수첩. 이모님이 핀을 찾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내 손이 무심코 그 수첩을 집어들었다. 짙은 남색 가죽 커버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다. 측면은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수첩을 감싸는 낡은 고무줄은 그것이 단순한 메모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모님, 피는 제가 마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나는 수첩을 숨기듯 드레스 자락 안에 감추고 이모님을 돌려보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의 가방에서 나온 낯선 물건에 그토록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을까?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죄책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죽 커버를 넘겼다. 첫 페이지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지은, 리의 지은.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지은, 민준 씨의 전처. 결혼 전 그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는 짧게 5년 전에 끝난 일이야. 아프게 했어. 라고만 답했었다. 그 후 우리는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는 이 수첩이 그녀의 일기장임을 직감했다. 이걸 읽으면 안 된다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 잠재된 민준 씨의 과거에 대한 어둡고 간절한 호기심은 그 목소리를 압도했다. 나는 오늘 결혼한다.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 나는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은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나는 몇 페이지를 더 넘겼다. 일기장은 결혼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홈체 X년 5월 12일 맑음 결혼 100일 기념일. 나는 그가 퇴근하자마자 꽃과 케이크를 내밀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미안해, 잊고 있었어 라고 했다. 그의 미안하다는 말에 진심은 있었지만 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따뜻한 포옹 하나면 충분했는데
그는 곧바로 설계 도면을 펼쳤고 우리의 기념일은 늦은 저녁 공사 현장 이야기로 채워졌다. 사랑이 이렇게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가 내게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옆에 있지만 그의 세상에는 내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일만 하는 사람. 내 세상에 내가 없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민준 씨와 나의 현재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만 같았다. 민준 씨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늘 5분 만에 해치우고 서둘러 나갔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 미안함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왔다. 하지만 그의 전처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느꼈다니.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질투와 외로움이 뒤섞인 문장들이 이어졌다. 2020년 8월 3일 흐림, 비가 온다. 나는 퇴근 후 소파에 기대어 울었다. 회사의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어서 민준이 들어왔다. 나는 그가 나를 안아주기를 하다못해 왜 우냐고 물어봐 주기라도 바랐다. 하지만 그는 우산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더니 조용히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결국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내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는 나중에 배고팠어. 그리고 네가 울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변명했다. 그 변명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가 울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바로 며칠 전 웨딩 준비로 내가 너무 지쳐서 눈물을 흘렸을 때 민준 씨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따뜻한 우유 한 잔만 건네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나는 그때 그의 배려심에 감동했지만 지금 이 일기장을 읽고 나니 그 행동이 사실은 나를 건드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그의 오랜 습관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에게 나는 그저 과거의 그림자를 밟고 있는 또 다른 여자일 뿐인가. 나는 잠시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쉬었다. 화장실에 가 거울을 봤다. 완벽하게 화장된 눈 밑으로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지금 막 결혼을 약속한 남편의 전 부인이 겪었던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걸까? 나는 그의 전처가 겪었던 외로움의 반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이번에는 내용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22X년 10월 29일 폭풍 후 오늘은 정말 최악의 싸움을 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 관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작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네가 너무 감정적일 뿐이야. 라고 되받았다. 최선? 그의 최선은 나를 질식시키는 침묵과 일뿐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심장이 없어. 당신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딱 한 번, 아주 잠깐. 하지만 이내 그는 차가운 얼굴로 문을 닫고 나갔다. 그가 나간 후 나는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나는 그 냉정한 벽을 깨지 못했다. 나는 이제 안다. 이 남자는 영원히 혼자일 것이다. 아니, 그와 결혼하는 여자는 영원히 혼자일 것이다. 이 문장들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이 남자는 영원히 혼자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결혼 직전까지도 느끼던 불안의 실체였다. 민준 씨의 냉정함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전처의 영혼을 시들게 했던 치명적인 독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독을 마시려 하고 있다. 나는 일기장 가장 깊은 곳,
접힌 페이지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지은 씨와 민준 씨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둘 다 밝게 웃고 있었다. 이토록 행복했던 관계가 어떻게 저토록 냉정하게 파국을 맞았을까? 그리고 왜 민준 씨는 이 일기장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두고 있었을까? 그의 감정은 무엇일까? 후회? 죄책감?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섰다. 턱시도를 입은 그는 완벽하게 멋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의 얼굴에서 냉혹한 벽만 보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 따뜻함이 전처의 고통 위에서 만들어진 가짜 행복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이제 가자. 시간이 됐어.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나는 일기장을 드레스 안에 숨겼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전처를 향한 그리움이나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 중 무엇이 더 큰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처럼 그저 침묵하는 호수 같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지만 입꼬리가 경련했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 문을 나서면 나는 공식적으로 그의 아내가 된다. 하지만 나는 지금 행복의 문이 아니라 어쩌면 전처가 탈출하지 못했던 외로움의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민준 씨, 당신의 사랑은 진실한가요? 아니면 나는 그저 당신의 공허한 방을 채워줄 꽃 한 송이에 불과한가요? 전처의 일기장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며 이 결혼에 대한 가장 거대한 의문, 부호를 남겼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갔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플래시는 터졌지만 내 시선은 오직 단상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민준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 있었다. 곧게 흔들림 없이. 그 모습은 든든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감정을 숨긴 하나의 조각상 같았다. 나는 드레스 안에 감춰진 일기장을 꽉 쥐었다. 일기장의 무게가 내 발걸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지은 씨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핑엑스년 1월 1일. 눈. 새해가 밝았다. 나는 민준에게 이제는 자신의 꿈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 대기업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다. 돈은 충분했지만 그는 항상 더 나은 미래라는 명목으로 우리 둘만의 시간을 희생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외쳤다. 그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일만이 그를 완성한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의 열정이 나보다 그의 프로젝트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했다. 단상에 도착했을 때 민주 씨가 아버지에게서 내 손을 건네받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이 손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은 씨의 글이 그의 굳건함에 의문을 던졌다. 그의 열정은 나보다 그의 프로젝트에 있다. 주례 선생님의 따뜻한 축사가 이어졌다. 나는 민준 씨를 흑급 보았다. 그는 주례사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성실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일기장의 필터를 통해 그를 보고 있었다. 저 성실함이 만약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적 성공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주례 선생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맹세하라고 요구했다. 강민준 군은 한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곁을 지키겠습니까? 민준 씨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내 짧고 간결한 대답.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은 씨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이아미트 X년 4월 5일. B. 그가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밤새 일하다 쓰러졌다고 했다. 나는 그의 침대 곁에서 울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다그쳤다. 그는 별일 아니야. 네가 걱정할까봐 라고 했다. 나는 화가 났다. 별일 아닌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건강까지도 나로부터 숨겼다. 나는 그의 배려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완벽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는 나를 아내가 아닌 배려해야 할 약한 존재로 취급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늘 나였지만 그는 내게 기댈 줄 몰랐다. 나는 맹세하는 그의 네 라는 대답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곁을 지키는 방식은 어쩌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고통을 감수하는 형태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가 나의 연약함을 공유받기를 바랐지만 일기장 속 민준 씨는 아내의 고통은 물론 자신의 고통조차 공유하지 않는 남자였다. 이어진 순서는 축가였다. 친구들이 감미로운 발라드를 불렀다. 나는 순간 정신을 잃고 드레스 자락 아래로 고개를 숙여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치 숨쉬듯 나는 지은 씨의 다음 고백을 갈망했다. 이오케엑스년 11월 15일. 안개. 민주는 오늘 건축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모두가 축하했다. 나도 진심으로 기뻤다. 하지만 시상식 후 집에 돌아와 그는 다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내게 자랑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행복하니 나도 행복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저 고마워 라고만 했다. 나는 그 고마워 라는 단어에서 끝없는 벽을 느꼈다. 나는 그의 파트너이지 그의 직장 동료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는 그 가장 깊은 기쁨조차도 내게서 고립시켰다. 나는 그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를 위해 존재하는 배경에 불과했다.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 배경에 불과하다. 이 문장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꽃집을 운영하는 동안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내 가게에 오래 머문 적이 없었다. 그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존중이라고 여겼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는 내 세상에 들어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의 배경이 되어주기를 바랐을 뿐 그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축가가 끝나고 우리는 하객들을 향해 인사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내 결혼식은 완벽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폐허였다. 나는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그의 냉정함 뒤에 숨겨진 과거의 비극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이윽고 우리는 패백실로 이동했다. 한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동안 나는 다시 일기장에 몰두했다. 패백실은 고요했다.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는 지은 씨의 고통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이어엑스년 2월 28일. 폭설. 나는 오늘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희귀병이었다.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다. 병명은 차마 적을 수 없었다.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이 사실을 민준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만 사실 누구보다 정기 많은 사람이다. 그가 내 병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었다. 그는 그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내가 그의 짐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숨을 멈췄다. 희귀병 지은 씨는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팠던 것이다. 고통은 이제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랑인가. 그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별을 선택하려 한 것이다. EMX년 3월 10일 맑음 나는 결심했다. 그를 떠나야 한다. 그것도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그래야만 그는 나를 완전히 잊고 죄책감 없이 그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그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상처를 줘야만 한다. 그를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했다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나는 그가 다시는 나 같은 여자 때문에 아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 그가 가장 아끼는 설계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비밀을 팔아넘겼다. 거짓으로 민준이 그 사실을 알면 나를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해. 그는 나를 미워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대목을 읽자마자 손이 떨려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가 가장 아끼는 설계 프로젝트, 중요한 비밀을 팔아넘겼다. 이것이 그들의 이혼 사유였을 것이다. 민준 씨는 아내의 배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내의 병을 알지 못한 채 그녀가 자신을 파멸시키고 떠났다고 믿었을 것이다. 내가 민준 씨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왜 전처와 헤어졌어요? 그는 짧게 답했었다. 배신당했어. 회복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의 배신은 그녀의 최고의 희생이었다. 이 비극적인 오해. 갑자기 패백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왔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여전히 묵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패백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더니 다시 나갔다. 마치 내가 그에게 말을 걸기라도 할까봐 도망치듯이. 나는 그가 지은 씨의 마지막 희생까지 알고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모르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아내를 증오하는 동시에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그가 알고 있다면 그는 왜 내게 그 사실을 숨겼을까? 나는 민준 씨가 결혼식 내내 보여준 무관심이 사실은 내 대한 감정을 숨기기 위한 방어막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는 여전히 전처의 기억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남자의 결혼식에서 그의 전처가 남긴 지독한 사랑의 비극을 발견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고통을 느꼈다. 내가 이 남자의 상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지은 씨의 고결한 희생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결혼은 이미 파국이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두려웠다. 패백이 끝나고 우리는 연회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축배를 들고 즐거워했지만 내게는 그 모든 웃음소리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호텔 스위트룸에 잠깐 들러 갈아입을 옷을 챙겨야 한다는 핑계로 민준 씨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처럼 빛나는 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나는 갑자기 지은 씨의 목소리를 실험해보고 싶었다. 나는 조용히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나 오늘 좀 떨리고 사실 조금 무서워요.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그가 일기장 속 지은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를 외면할지 아니면 진심으로 걱정할지 지켜봤다. 민준 씨는 내 눈을 잠깐 바라보더니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의 행동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피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울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의 오래된 습관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은 씨의 글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고통 앞에서 회피하는 방식을 취했다. 나는 그가 나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냉정한 확신에 몸을 떨었다. 스위트룸에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는 잠시 짐을 정리해야 한다며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재빨리 침대 끝에 앉아 일기장에 남은 페이지를 폈다. 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진심을 고백한 부분이었다. 이엠 객스년 3월 20일 맑음. 오늘은 민준의 생일이다. 나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거짓말로 그를 상처 입히고 떠나겠지만 내 사랑만은 진실하다. 민준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지만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정직함이다. 내가 그의 건축 설계의 도면을 팔아넘겼다는 거짓말은 그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그는 평생 나를 혐오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야 해. 나는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나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갖지 않기를 바란다. 민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여기서 지은 씨는 특정 단어 하나를 굵게 강조했다. 그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다면 그 아내는 나처럼 외롭지 않기를.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내 희생을 몰라야 한다. 그는 내 마지막 선물인 이 자유를 받아야 한다. 나는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의 희생은 너무나 숭고하고 나의 지금 감정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끝난 곳에서 나의 행복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미 그들의 비극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녀의 글은 계속 이어졌다. 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몇 줄이었다. 2인세스년 4월 2일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트위스트를 위한 시드. 내가 선물했던 오래된 책갈피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 책갈피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내가 그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진실한 사랑의 언어가 적혀 있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서 그 책갈피를 보지 않고 버릴지도 모른다. 새로운 아내가 생긴다면 그에게 그 책갈피를 찾아주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해독의 열쇠이다. 안녕, 나의 영원한 사랑, 책갈피, 마지막 해독의 열쇠.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지은 씨는 자신이 남긴 고통과 오해를 풀 수 있는 단서를 남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준 씨가 새로운 아내를 통해 다시 행복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새로운 아내, 라는 단어에 눈을 뗄 수 없었다. 지은 씨는 내가 이 일기장을 읽을 것을 알았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희망사항이었을까?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나왔다. 그는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듯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검은색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왔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결혼 선물이야. 미리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펜던트가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사랑의 떨림 대신 의무감 같은 것을 보았다. 고마워요, 민준 씨.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 씨는 전화를 받기 위해 창가로 걸어갔다. 나는 재빨리 일기장을 드레스 안에 깊숙이 숨겼다. 네, 김 부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상대방은 민준 씨가 과거에 몸담았던 회사 사람인 것 같았다. 나는 본의 아니게 그의 통화를 엿들었다. 아닙니다, 부사장님. 저도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제 사람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할 겁니다. 네, 네, 그 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가장 큰 배신. 민준 씨는 여전히 지은 씨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그 고통의 기억을 아는 채 내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펜던트를 쥔 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지은 씨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감수하며 그에게 자유를 선물했는데 민준 씨는 그 선물을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고 살고 있었다. 나는 이 비극적인 오해를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아니, 풀어야만 내가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삶에서 그저 두 번째 부인이 아니라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다. 민준 씨가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5년 전의 차가운 분노와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펜던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드레스 안에 숨겼던 낡고 다른 지은 씨의 일기장을 꺼냈다. 민준 씨의 눈이 일기장을 향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얼어붙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잊으려 했던 과거인가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현재인가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이 결혼의 진정한 시작을 위해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려야만 했다. 일기장 지은 씨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민준 씨의 굳건한 벽, 이 모든 것이 한 방에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민준 씨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는 내가 손에 든 낡은 일기장과 내 얼굴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그의 완벽했던 평정심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나는 처음 봤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거 어떻게 찾았어? 나는 일기장을 펼쳐 지은 씨의 이름을 보여주었다. 당신의 가방에서요. 결혼식 날 당신의 전 부인이 겪었던 고통의 기록을 읽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고통을 배신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도 방금 들었어요. 민준 씨가 빠르게 다가왔다. 그는 일기장을 낚아채려 했다.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당장 나에게 줘. 이건 쓰레기일 뿐이야. 쓰레기요? 나는 손을 뒤로 감추며 거부했다. 쓰레기라면 왜 5년이 지난 지금 당신의 가장 소중한 짐 속에 들어있나요? 민준 씨, 나는 오늘 당신과 결혼했어요. 당신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특히 그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잠식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나의 단호함에 민준 씨는 동작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긴장과 분노가 그의 턱선을 따라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겨우 말을 이었다. 그녀는 나를 파괴했어. 내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었어. 그녀는 내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떠났어. 내가 왜 그 일기장을 버리지 못했는지 알아? 그 증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야. 나는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은 씨의 고결한 희생은 완벽하게 오해받고 있었다. 민준 씨는 그녀의 병을 몰랐고 그녀의 가짜 배신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오가 그의 마음을 차갑게 굳히는 방어막이 되어 왔던 것이다. 당신이 증오하는 것이 지은 씨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녀를 잊지 못하는 당신 자신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닥쳐, 한서연,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너는 그날 밤의 고통을 상상도 못해. 그녀는 내 열정과 꿈을 팔아넘겼어. 그 사실을 알고도
내가 어떻게 그녀를 용서할 수 있겠어? 그녀는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일기장은 증오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녀는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당신이 자신의 병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악녀가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민준 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정한 이성으로 그 감정을 억눌렀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나를 떠났어. 병이 있었으면 왜 나에게 숨겼겠어? 왜 거짓말을 했겠어? 그건 변명일 뿐이야. 그녀는 이기적이었어. 끝까지 이기적이었어. 나는 그에게 남아있는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배신당한 남자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파괴할 의도로 접근했다고 믿는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파멸적인 상처였다. 그는 지은 씨의 사랑 자체를 부정하며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다. 민준 씨.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지은 씨는 당신에게 해독의 열쇠를 남겼어요. 그녀가 당신에게 주었던 책갈피, 거기에 당신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당신이 혹시 그 책갈피를 가지고 있나요? 민준 씨의 시선은 일기장을 응시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불안한 확신을 얻었다. 그는 그 책갈피를 보지 않았거나 이미 버렸을 것이다. 증오 때문에. 책갈피. 민준 씨가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버렸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그녀에게 받았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버렸어. 나는 그녀의 마지막 추억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어.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민준 씨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이 비극적인 오해를 만든 지은 씨의 외로운 희생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랑을 전할 방법을 남겼지만 민준 씨의 깊은 상처가 그 메시지를 가로막았다. 당신은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그녀의 침묵과 냉정함을 당신의 사랑 방식과 닮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똑같이 행동한 거죠? 당신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공허한 자리를 채워줄 그림자를 찾았던 거죠. 내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 씨는 눈을 감았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의 고통은 분명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나는 너를 사랑해, 서연아. 하지만 나는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어. 나는 그녀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너를 보호하려 했어. 네가 원하는 로맨틱한 방식은 아닐지라도 내가 아는 최선의 방식이었어. 그의 최선의 방식은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지은 씨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그 방식을 다음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시끄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 서연 씨, 신혼여행 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해야죠. 시간 없어요. 외부의 소리가 우리를 현실로 끌어냈다. 우리는 지금 결혼식 피로연 중간이었다. 이 극도의 사적인 고통을 잠시 중단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시 완벽한 신혼부부의 가면을 써야 했다. 민준 씨는 눈물을 훔쳤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그의 표정에서 다시 감정이 사라졌다. 건축가로서의 완벽한 표정. 일단 나가야 해. 그는 기계처럼 말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 너에게 설명할게.
모든 것을 설명할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이 오해를 풀기 전에는 이 결혼을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었다. 나는 지은 씨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민준 씨의 영혼을 구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민준 씨는 내게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를 앞서 문을 열고 연회장으로 향했다. 나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회장의 환한 조명 아래 나는 지은 씨가 겪었던 고통의 그림자가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민준 씨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만 했다. 피로연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민준 씨와 나는 완벽한 호흡으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나는 웃고 건배하고 샴페인을 마셨지만 내 속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 같았다. 민준 씨는 나를 자주 돌아봤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과 방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상황을 잠재우고 이 결혼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스스로 덮어버린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이 결혼을 시작할 수 없었다. 나는 지은 씨의 일기장에서 언급된 책갈피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해독의 열쇠. 그것만이 민준 씨가 배신이라고 믿는 것을 희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민준 씨는 버렸다고 했지만 그가 그녀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일기장까지 간직했듯이 혹시 무의식적으로 어딘가에 남겨두지는 않았을까. 피로연이 거의 끝날 무렵 민준 씨의 대학 선배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다. 그는 술에 취해 말을 더듬었다. 민준아, 네가 이 자리까지 오는 걸 보니 내가 다 기쁘다. 5년 전 그 일만 아니었으면 너는 진작에 업계의 최고가 됐을 텐데 그때 네가 손해본 것만 해도 하긴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지은 씨, 아니 그 사람 얘기는 이제 잊고 서연 씨랑 행복해라. 그의 말은 민준 씨의 얼굴을 다시 차갑게 만들었다. 민준 씨는 선배를 차갑게 돌려보냈다. 나는 그 손해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지은 씨는 민준 씨가 가장 아끼던 프로젝트를 팔아 넘겼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그의 명예와 재산까지 걸린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 민준 씨가 설계한 호텔 로비의 대형 조형물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대리석과 유리로 이루어진 정교하지만 차가운 느낌의 작품이었다. 지은 씨는 일기장에서 민준 씨의 열정이 자신보다 프로젝트에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조형물을 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완벽하고 차가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따뜻한 감정을 희생해야 했을까? 그리고 지은 씨는 그 완벽함 뒤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 머릿속에서 지은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기장 속 지은의 목소리. 나는 그가 내게 집중해 주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는 언제나 도면 위에만 집중했지.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어. 그의 침묵은 벽이었고 나는 매일 그 벽에 부딪혀 깨지는 느낌이었어. 나는 그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나를 서서히 말려주기는 독과 같았지. 그래서 나는 선택했어. 내가 먼저 떠나야 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나를 증오하게 만들어야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나의 배신은 나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어야 해. 나는 민준 씨를 바라봤다. 그는 다시 그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지은 씨가 겪었던 그 외로움이 지금 내게도 엄습하고 있었다. 나는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준 씨가 지은 씨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내게서 같은 안정을 찾으려 했던 이별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스위트룸으로 돌아왔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하지만 그 방은 축복 대신 무거운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씨는 넥타이를 풀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움직여야 했다. 나는 그의 짐에서 책갈피를 찾아야 했다. 버렸다고 했지만 그가 잊고 버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짐은 많지 않았다. 출장용 가방과 아까 그 낡은 더플백. 나는 그의 옷가지를 뒤지기 시작했다. 넥타이 안쪽, 정장 주머니, 심지어 신발 밑창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더플백에는 일기장과 함께 몇 권의 오래된 건축 관련 서적과 노트만 들어있었다. 나는 건축 노트를 펼쳤다. 민준 씨가 대학 시절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노트 구석에는 지은 씨의 낙서가 발견되었다. 작은 하트, 강민준 바보 같은 귀여운 낙서. 나는 그들의 행복했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현재의 비극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책들을 하나씩 뒤져보았다. 대부분은 건축 이론서나 해외 논문이었다. 민준 씨가 정말 책갈피를 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이 비극적인 오해 속에서 평생 죄책감과 증오를 안고 살게 될까? 그리고 나는 그 증오를 이길 수 있을까? 민준 씨가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하게 노트를 덮고 침대 끝에 앉아 겉옷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는 내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욕실에서 나온 후 침대 반대편에 앉아 묵묵히 와이셔츠 단추를 채웠다. 우리의 결혼 첫날 밤은 마치 전쟁터의 휴전선 같았다. 찾았어? 민준 씨가 나를 보지 않은 채 물었다. 나는 놀랐다. 뭘요, 니지? 그 책갈피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네가 일기장에서 읽었다는 해독의 열쇠. 나는 버렸다고 했지만 네가 미련하게 그걸 찾을 거라는 건 예상했어. 나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못 찾았어요. 민준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그녀가 나에게 남긴 것은 증오뿐이었어. 그 책갈피에 무슨 로맨틱한 말이 적혀 있다고 해도 그녀가 나에게 입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너는 이 결혼을 핑계로 내 과거를 파헤치려 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완벽한 남편이 될 거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완벽한 남편. 그는 감정을 숨기고 현실적인 안정만을 제공하는 그만의 완벽함을 내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바로 지은 씨를 파멸로 이끈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요, 민준 씨. 나는 일기장을 꽉 쥐었다.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랑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상처, 당신의 고통, 그리고 당신의 거짓된 믿음까지. 당신은 지금 지은 씨의 희생을 짓밟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했는데 당신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배신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은 그에게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간 듯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멈춰,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너는 그녀를 미워하고 있어. 그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성녀가 아니야. 그녀는 나를 버렸어. 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나를 떠났어. 그의 눈에는 격렬한 분노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공존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지은 씨의 희생이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기에
그의 오해는 너무나도 견고했다. 나는 그의 고통을 무너뜨려야 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다시 더플백을 뒤졌다. 그리고 그때 가장 오래된 건축 서적 한 권이 내 손에 잡혔다. 책의 표지는 낡았고 측면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책을 펼치자 갑자기 얇은 종이 한 장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것은 책갈피였다. 아니, 정확히는 낡은 빛바랜 사진이었다. 지은 씨와 민준 씨가 함께 웃는 사진.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지은 씨가 말했던 책갈피가 아니었을까. 그녀가 실수로 사진을 책갈피 대신 사용했을 수도 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민준 씨는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나는 그의 손이 닿기 직전 사진 뒷면의 글씨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은 씨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다. 그는 분노에 차서 내 손에서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붙들었다. 내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이 닿기 직전 사진 뒷면에 적힌 지은 씨의 작은 글씨를 목이 터져라 읽기 시작했다. 민준에게 이 사진을 네가 보게 되었다면, 그리고 내 곁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나는 너에게 마지막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민준 씨의 몸이 굳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사진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 마치 망치에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 씨의 글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내가 네 프로젝트를 팔았다는 거짓말. 너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 일을 했다는 내 모든 말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다. 민준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았어. 나는 우리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회복 불가능. 민준 씨가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미 5년 전의 고통스러운 밤으로 돌아가 있었다. 내가 너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나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고 너의 건축가로서의 꿈을 위해, 너의 미래를 위해 나는 너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너는 너무나 다정한 사람이라 만약 네가 나의 병을 알게 되면 너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멈췄다. 민준 씨는 입을 벌린 채 눈에서 흐르는 눈물조차 닦을 생각도 못했다. 그의 얼굴에 고통, 충격, 그리고 비로소 깨달음의 빛이 교차했다.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지은 씨가 남긴 결정적인 트위스트 부분을 읽었다. 네가 잃었다고 믿는 그 프로젝트의 비밀은 사실 내가 몰래 정리했던 나의 유산과 보험금을 바탕으로 김 부사장님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뒀어. 나는 네 명의를 도용해 비밀 계좌에 너의 이름으로 돈을 넣어뒀다. 너는 나를 증오하느라 그 돈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그 돈은 네가 나 때문에 잃었다고 믿는 보상이 아니라 네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남긴 자유자금이야. 계좌 번호는 네가 가장 아끼던 별자리 도면 뒷면에 희미하게 적어두었다. 내가 나간 후 네가 가장 먼저 버렸을 그 도면 말이야. 민준 씨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증오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지고지순한 희생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 슬픔, 그리고 자신의 오만에 대한 통렬한 자책이었다. 내가 그녀를 증오했어.
민준 씨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일기장과 사진을 내려놓고 민준 씨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 씨, 지은 씨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믿었고 당신이 그녀를 잊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터준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당신의 행복이었어요. 당신의 냉정함은 당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녀의 사랑을 증명하는 고통스러운 무대였어요. 민준 씨는 내 손을 뿌리쳤다. 그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 속 지은 씨를 본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받은 그 책갈피조차 쓰레기처럼 버렸어. 나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외면한 거야.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그의 고통은 내가 감히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동안 응축된 죄책감과 후회였다. 나는 그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처를 아는 채 너를 만났어.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녀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려 했어. 감정을 숨기고 현실적인 안정만을 주는 방식으로. 나는 네가 지은이처럼 나 때문에 외로워질까봐 아예 너와 깊은 감정의 교류를 피했던 거야. 그녀에게 상처받았을 때처럼 다시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의 고백은 나의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과거의 고통에 의해 왜곡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보호가 나를 외롭게 만들고 지은 씨의 고통을 반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침묵했다. 지금 당장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할까? 이 결혼식 날 나의 역할은 신부가 아니라 5년 전의 오해를 풀어주는 메신저가 되어버렸다. 민준 씨는 침대 옆 협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자격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녀의 희생을 짓밟은 죄인이야. 서연아, 나에게서 도망쳐. 나는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 이 결혼은 잘못된 거야?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눈에서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절망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순간 나는 그가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임을 알았지만 그 사랑이 그를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아니요, 민준 씨.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혼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이 아니라 치유예요. 당신이 지은 씨에게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자유였어요. 당신은 그 선물을 죄책감이라는 족쇄로 바꿔서 살았어요. 이제 당신은 그 족쇄를 풀어야 해요. 나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지은 씨는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랐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당신의 고통을 나누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이제 당신의 침묵의 벽을 허물고 당신의 곁을 지키겠어요. 신혼여행을 떠나야 할 새벽. 우리의 결혼 첫날 밤은 이렇게 비극적인 고백과 오해의 해소로 채워졌다. 민준 씨는
내게 기대어 아이처럼 울었고 나는 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나는 그 밤 그의 상처와 과거까지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책갈피이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지은 씨가 말한 별자리 도면은 대체 무엇이 스위트룸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새어 들어왔다. 민준 씨는 내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고 이제는 지독한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텅 빈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결혼 첫날 밤을 눈물과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보냈다. 우리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는 구겨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반짝이며 어젯밤의 격렬함을 증언하고 있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처참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라는 낯선 감정이 그의 표정을 감싸는 것 같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해.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너에게 이 모든 짐을 지게 했어. 너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이 짐은 우리 둘의 짐이에요, 민준 씨. 지은 씨가 당신을 위해 준 선물이 당신에게 족쇄가 되도록 둘 수는 없어요. 당신은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해요. 우리는 다시 지은 씨의 메시지에 집중했다. 별자리 도면, 비밀 계좌. 지은 씨가 말한 그 계좌를 찾아야 해요. 내가 말했다. 그 돈을 찾는 것이 당신이 그녀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계좌 번호가 적힌 별자리 도면은 뭐예요? 민준 씨는 눈을 감고 과거를 더듬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별자리 도면.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맞아. 5년 전 지은이가 내게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했었어. 나는 그때 너무 바빠서 그녀의 요청을 무시했지. 하지만 그녀는 내 프로젝트에 그 아이디어를 몰래 적용했었어. 도면 일부에 작은 점들을 찍어서 그게 우리 집 천장에 새겨진 별자리처럼 보이도록. 나는 그걸 디자인 요소로만 알았어. 그 도면이 그 배신 사건 이후 내가 가장 먼저 태워버리려고 했던 설계 도면이야. 나는 경악했다. 지은 씨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일에 그들의 사랑의 증표를 가장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 씨는 그 증오 때문에 그 증표를 소멸시킬 뻔했던 것이다. 그 도면,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버렸다고 생각했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고 믿었어. 하지만 아마도 내 사무실 창고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 프로젝트는 결국 중단되었고 관련된 모든 자료는 파기되어야 했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차마 다 태우지 못하고 창고에 던져뒀던 기억이 나.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지은 씨는 민준 씨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동시에 그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그 도면을 찾는 것은 민준 씨가 과거의 오해를 완전히 매듭짓고 비로소 자유를 얻는 의식이었다. 신혼여행은 취소해야겠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고 휴가를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당신의 과거를 해결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민준 씨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회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너는 정말 천사 같아. 그는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우리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호텔 매니저에게 예기치 않은 가족 문제로 인해
신혼여행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매니저는 의아해했지만 우리의 창백한 얼굴과 부어오른 눈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 길, 나는 다시 한번 민준 씨가 설계한 차가운 조형물을 봤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달리 보였다. 그것은 그의 냉정함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그의 필사적인 노력처럼 느껴졌다. 호텔 문을 나서자 민준 씨는 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못했어. 너는 지은이의 그림자를 대신할 사람이 아니었어. 너는 그 자체로 밝고 따뜻한 사람인데 나는 너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내 과거의 어둠 속에 가둬두려 했어. 그의 고백은 내가 일기장을 통해 듣고 싶었던, 그리고 그에게서 듣고 싶었던 가장 로맨틱한 말이었다. 로맨스는 꽃이나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용기에 있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의 과거를 함께 보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그 별자리 도면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면을 해독할 거예요. 우리의 결혼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결혼식 다음 날 새벽, 신혼여행 대신 민준 씨의 낡은 사무실 창고로 향했다. 그 창고는 5년 전의 배신이 시작된 장소이자 이제 우리의 진정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장소였다. 창고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5년 전의 시간이 우리를 덮쳤다. 이 방대한 자료 더미 속에서 우리는 지은 씨의 마지막 사랑 고백, 별자리 도면을 찾아야 했다. 민준 씨의 사무실 창고는 5년 전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자들, 빛이 바랜 설계도면들, 그리고 쓰러진 이젤들이 가득했다. 이곳은 민준 씨가 지은 씨의 배신으로 인해 그의 꿈을 묻어버린 무덤이었다. 우리는 턱시도와 한복 대신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결혼식 다음 날 가장 로맨틱해야 할 신혼부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진실된 우리의 시작이라고 느꼈다. 이 상자들은 다 태워버려야 했을 자료들이에요. 민준 씨가 마른 기침을 하며 말했다. 나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녀의 모든 흔적을 없애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차마 내 손으로 이 모든 노력을 파괴할 수 없었지. 결국 증오와 미련이 뒤섞인 채 여기에 던져뒀어. 우리는 함께 상자들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파일처를 뒤집고 민준 씨는 압축된 도면통들을 확인했다. 우리의 손이 먼지를 가르고 종이를 만질 때마다 지은 씨의 외로웠던 결혼 생활과 민준 씨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 프로젝트가 그때 그녀가 팔았다고 했던 그 프로젝트군요. 내가 물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건축가로서 가장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어. 그녀가 그걸 파괴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믿는 것 자체를 멈췄지. 모든 것을 효율과 논리로만 판단하게 되었어. 우리는 수십 개의 도면통을 뒤졌지만 별자리 도면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 씨의 희망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서연아, 혹시 그녀가 그냥 희망 고문을 한 건 아닐까? 내가 그걸 찾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그 말을 남긴 건 아닐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니요, 민준 씨.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기장에서 지은 씨의 진심을 봤잖아요. 그녀는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랐어요. 그녀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당신이 그녀의 메시지를 외면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의 배신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상처였어요.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가장 구석진 곳,
다른 도면 통들에 깔려 찌그러진 채 버려져 있던 투명한 플라스틱 도면통 하나를 발견했다. 통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뚜껑은 이미 깨져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이거? 우리는 조심스럽게 통을 열었다. 안에는 다른 도면들보다 얇고 색이 바랜 종이가 돌돌 말려 있었다. 펼쳐보니 그것은 분명히 그때의 프로젝트 도면이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면을 잡았다. 그리고 중앙부를 응시했다. 그것은 평범한 건축 도면처럼 보였지만 민준 씨의 눈은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맞아, 이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지은이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별들. 봐, 서연아. 이 도면은 원래 천장에 조명 배치를 그린 건데 지은이가 몰래 아주 작은 점들로 패턴을 새겨 넣었어. 이게 바로 그녀가 우리 집 천장에 수놓고 싶어 했던 별자리의 모양이야. 나는 그 도면을 보았다. 수많은 논리와 선들로 가득 찬 도면 위에 눈에 띄지 않게 새겨진 작은 별자리가 보였다. 사랑의 증표는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중요한 형태로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민준 씨는 무릎을 꿇고 도면을 부둥켜 안았다. 그는 그 별자리를 보고 지은 씨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랑을 오해하고 증오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쉴 새 없이 떨렸다. 나는 이걸 보지 못했어. 내가 조금만 더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내가 조금만 더 그녀의 눈물을 봐줬다면. 이제 봤잖아요. 나는 민준 씨의 등을 쓸어내렸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도면의 가장자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은 씨는 일기장에서 희미하게 적어두었다고 했다. 도면의 한 구석,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연필 자국이 눈에 띄었다. 작은 글씨로 숫자들의 배열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분명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의 일부였다. 이거예요. 내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짚었다. 지은 씨가 당신에게 남긴 비밀 계좌 번호예요. 민준 씨는 숫자를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다. 지은 씨의 희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5년간 쌓아왔던 증오와 방어막을 완전히 허무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이 돈이 필요 없어, 서연아. 민준 씨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사랑만 확인하면 돼. 이 돈은 그녀의 희생의 대가잖아.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이 돈은 그녀의 희생의 대가가 아니라 그녀의 사랑의 증거예요. 지은 씨는 당신이 그녀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 돈을 당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것이 지은 씨의 희망이자 그녀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에요. 그제야 민준 씨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과거를 정화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지은 씨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창고를 떠나기 전 민준 씨가 주저했던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태웠다. 5년 전의 배신과 고통은 이제 완전히 불타 제가 되었다. 창고 문을 잠그고 나올 때 민준 씨는 햇빛 아래서 옅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진정한 미소였다. 이제 우리는 은행으로 가야겠군요. 민준 씨가 말했다. 네? 내가 미소로 화답했다. 우리의 두 번째 결혼식,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은행으로 향했다. 민준 씨는 긴장했지만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지은 씨의 희생을 받아들였지만 물리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해방감이 터였다. 은행에서 확인한 계좌는 지은 씨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했다. 계좌 잔고는 민준 씨가 배신으로 인해 잃었다고 믿었던 프로젝트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민준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심지어 지난 5년간의 이자까지 붙어 있었다. 은행 창구를 나설 때 민준 씨는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걸어나가는 사람 같았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5년의 증오와 죄책감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이 돈은 나를 위한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군요. 민준 씨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이 돈을 내가 다시 일어서는 발판으로 사용해야 해. 그녀가 원했던 대로. 그날 오후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우리의 신혼집으로 향했다. 집은 여전히 결혼식 준비로 어수선했지만 이제 그 집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희미한 희망의 공기가 감돌았다. 민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지은 씨가 남긴 일기장과 사진을 함께 보았다. 그는 지은 씨의 사진을 보며 울었지만 이제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와 애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지키는 것이 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했어. 민준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내게 가르쳐 주었어. 진정한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용기라는 것을. 서연아,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게. 며칠 후 우리는 지은 씨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꿈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건축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지은 씨가 원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건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돈의 일부는 지은 씨의 이름을 기리는 데 사용해야 했다. 지은 씨는 희귀병으로 고통받았고 일기장에는 병원에서 느꼈던 외로움에 대한 단서들이 있었다. 우리는 지은 씨의 이름으로 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리모델링 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은 씨처럼 외롭게 고통받는 환자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지은 씨의 숭고한 사랑에 보답하는 방식이었다. 민준 씨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이제 매일 나의 꽃집에 들렀고 나의 고객들과 농담을 나누었다. 그는 나의 세상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나는 더 이상 그의 배경이 아닌 그의 삶의 주인공임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지은 씨의 일기장을 다시 보았다. 모든 오해가 풀렸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지은 씨는 내가 이 일기장을 읽고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정말로 예상했던 것일까? 나는 일기장의 가죽 커버 안쪽을 무심코 만져보았다. 낡은 가죽이 살짝 뜯겨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벌려보자 손톱만큼 작은 접혀진 쪽지 하나가 나왔다. 민준 씨의 눈을 피해 나는 그 쪽지를 펼쳤다. 그것은 지은 씨의 필체였지만 내용이 달랐다. 짧고 간결했으며 내게 직접적으로 쓰여 있었다. To the next woman, 다음 여자에게 당신이 이 일기장을 읽었다면 당신은 분명 민준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외로움을 모르는 바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남자입니다. 민준이 당신에게 차갑게 대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서 스스로 벽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디 나의 실수,
나의 희생을 그의 짐이 아닌 당신과 그를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해 주세요. 그는 눈물 흘리는 법을 잊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눈물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메모는 당신과 그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지은 씨는 내가 이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 모든 비극을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나는 단지 민준 씨의 두 번째 부인이 아니라 그녀가 민준 씨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구원자였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지은 씨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질투가 아닌 존경과 연대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민준 씨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했고 그 과거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민준 씨는 내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 씨. 그냥 지은 씨가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녀의 마지막 개인적인 메시지를 민준 씨에게는 영원히 비밀로 간직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증오와 미련이 뒤섞인 채 여기에 던져뒀어. 우리는 함께 상자들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파헤처를 뒤집고 민준 씨는 압축된 도면통들을 확인했다. 우리의 손이 먼지를 가르고 종이를 만질 때마다 지은 씨의 외로웠던 결혼 생활과 민준 씨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 프로젝트가 그때 그녀가 팔았다고 했던 그 프로젝트군요. 내가 물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건축가로서 가장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어. 그녀가 그걸 파괴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믿는 것 자체를 멈췄지. 모든 것을 효율과 논리로만 판단하게 되었어. 우리는 수십 개의 도면통을 뒤졌지만 별자리 도면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 씨의 희망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서연아, 혹시 그녀가 그냥 희망 고문을 한 건 아닐까? 내가 그걸 찾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그 말을 남긴 건 아닐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니요, 민준 씨.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기장에서 지은 씨의 진심을 봤잖아요. 그녀는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랐어요. 그녀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당신이 그녀의 메시지를 외면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의 배신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상처였어요.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가장 구석진 곳, 다른 도면 통들에 깔려 찌그러진 채 버려져 있던 투명한 플라스틱 도면통 하나를 발견했다. 통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뚜껑은 이미 깨져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이거? 우리는 조심스럽게 통을 열었다. 안에는 다른 도면들보다 얇고 색이 바랜 종이가 돌돌 말려 있었다. 펼쳐보니 그것은 분명히 그때의 프로젝트 도면이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면을 잡았다. 그리고 중앙부를 응시했다. 그것은 평범한 건축 도면처럼 보였지만 민준 씨의 눈은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맞아, 이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지은이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별들. 봐, 서연아. 이 도면은 원래 천장에 조명 배치를 그린 건데 지은이가 몰래 아주 작은 점들로 패턴을 새겨 넣었어. 이게 바로 그녀가 우리 집 천장에 수놓고 싶어 했던 별자리의 모양이야. 나는 그 도면을 보았다. 수많은 논리와 선들로 가득 찬 도면 위에 눈에 띄지 않게 새겨진 작은 별자리가 보였다. 사랑의 증표는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중요한 형태로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민준 씨는 무릎을 꿇고 도면을 부둥켜 안았다. 그는 그 별자리를 보고 지은 씨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랑을 오해하고 증오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쉴 새 없이 떨렸다. 나는 이걸 보지 못했어. 내가 조금만 더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내가 조금만 더 그녀의 눈물을 봐줬다면, 이제 봤잖아요. 나는 민준 씨의 등을 쓸어내렸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도면의 가장자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은 씨는 일기장에서 희미하게 적어두었다고 했다. 도면의 한 구석,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연필, 자국이 눈에 띄었다. 작은 글씨로 숫자들의 배열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분명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의 일부였다. 이거예요. 내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짚었다. 지은 씨가 당신에게 남긴 비밀 계좌 번호예요. 민준 씨는 숫자를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다. 지은 씨의 희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5년간 쌓아왔던 증오와 방어막을 완전히 허무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이 돈이 필요 없어서요나. 민준 씨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사랑만 확인하면 돼. 이 돈은 그녀의 희생의 대가잖아.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이 돈은 그녀의 희생의 대가가 아니라 그녀의 사랑의 증거예요. 지은 씨는 당신이 그녀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 돈을 당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것이 지은 씨의 희망이자 그녀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에요. 그제야 민준 씨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과거를 정화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지은 씨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창고를 떠나기 전 민준 씨가 주저했던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태웠다. 5년 전의 배신과 고통은 이제 완전히 불타제가 되었다. 창고 문을 잠그고 나올 때 민준 씨는 햇빛 아래서 옅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진정한 미소였다. 이제 우리는 은행으로 가야겠군요. 민준 씨가 말했다. 네. 내가 미소로 화답했다. 우리의 두 번째 결혼식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은행으로 향했다. 민준 씨는 긴장했지만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지은 씨의 희생을 받아들였지만 물리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해방감이 터였다. 은행에서 확인한 계좌는 지은 씨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했다. 계좌 잔고는 민준 씨가 배신으로 인해 잃었다고 믿었던 프로젝트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민준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심지어 지난 5년간의 이자까지 붙어 있었다. 은행 창구를 나설 때 민준 씨는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걸어나가는 사람 같았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5년의 증오와 죄책감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이 돈은 나를 위한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군요. 민준 씨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이 돈을 내가 다시 일어서는 발판으로 사용해야 해. 그녀가 원했던 대로. 그날 오후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우리의 신혼집으로 향했다. 집은 여전히 결혼식 준비로 어수선했지만 이제 그 집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희미한 희망의 공기가 감돌았다. 민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지은 씨가 남긴 일기장과 사진을 함께 보았다.
그는 지은 씨의 사진을 보며 울었지만 이제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와 애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지키는 것이 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했어. 민준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내게 가르쳐 주었어. 진정한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용기라는 것을. 서연아,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게. 며칠 후 우리는 지은 씨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꿈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건축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지은 씨가 원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건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돈의 일부는 지은 씨의 이름을 기리는 데 사용해야 했다. 지은 씨는 희귀병으로 고통받았고 일기장에는 병원에서 느꼈던 외로움에 대한 단서들이 있었다. 우리는 지은 씨의 이름으로 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리모델링 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은 씨처럼 외롭게 고통받는 환자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지은 씨의 숭고한 사랑에 보답하는 방식이었다. 민준 씨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이제 매일 나의 꽃집에 들렀고 나의 고객들과 농담을 나누었다. 그는 나의 세상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나는 더 이상 그의 배경이 아닌 그의 삶의 주인공임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지은 씨의 일기장을 다시 보았다. 모든 오해가 풀렸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지은 씨는 내가 이 일기장을 읽고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정말로 예상했던 것일까? 나는 일기장의 가죽 커버 안쪽을 무심코 만져보았다. 낡은 가죽이 살짝 뜯겨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벌려보자 손톱만큼 작은 접혀진 쪽지 하나가 나왔다. 민준 씨의 눈을 피해 나는 그 쪽지를 펼쳤다. 그것은 지은 씨의 필체였지만 내용이 달랐다. 짧고 간결했으며 내게 직접적으로 쓰여 있었다. To the next woman, 다음 여자에게 당신이 이 일기장을 읽었다면 당신은 분명 민준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외로움을 모르는 바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남자입니다. 민준이 당신에게 차갑게 대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서 스스로 벽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디 나의 실수, 나의 희생을 그의 짐이 아닌 당신과 그를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해 주세요. 그는 눈물 흘리는 법을 잊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눈물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메모는 당신과 그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지은 씨는 내가 이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 모든 비극을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나는 단지 민준 씨의 두 번째 부인이 아니라 그녀가 민준 씨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구원자였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지은 씨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질투가 아닌 존경과 연대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민준 씨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했고 그 과거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민준 씨는 내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 씨. 그냥.
지은 씨가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녀의 마지막 개인적인 메시지를 민준 씨에게는 영원히 비밀로 간직하기로 결정했다. 이 비밀은 나만의 힘이자 민준 씨를 지키라는 지은 씨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지은 씨의 아픔에 집중해야 하지만 나는 미래를 향한 그녀의 희망에 집중할 것이다. 민준 씨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포옹은 이제 벽이 아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1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민준 씨와 나, 그리고 지은 씨의 기억이 마침내 평화를 찾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우리의 결혼은 결혼식 날이 아닌 그 결혼식 다음날 새벽, 오래된 창고에서 시작되었다. 민준 씨는 은혜은휘라는 이름의 새로운 건축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이제 논리와 효율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의 설계에는 항상 따뜻한 인간미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담겨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은 씨의 유산으로 지어진 병원 내 희망 호스피스 병동이었다. 호스피스 병동 개관일. 나는 꽃집을 운영하는 아내로서 그 공간을 꽃으로 장식하는 임무를 맡았다. 나는 병동의 복도와 휴게실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의 꽃들을 배치했다. 꽃들의 은은한 향이 병동 전체에 퍼져나갔다. 나는 꽃을 심는 그 순간마다 지은 씨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따뜻한 위로를 실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병동 개관식 연설에서 민준 씨는 눈부시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려 애쓰지 않았다. 이 병동은 저의 지난 5년의 고통과 상실, 그리고 한 사람의 고결한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솔직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솔직하게 마지막 순간을 나눌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는 지은 씨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애도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민준 씨가 마침내 지은 씨의 희생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 통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그 증오의 족쇄에서 완벽하게 풀려났다. 저녁 늦게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우리는 병동의 옥상 정원에 앉았다. 나는 그곳에 지은 씨가 가장 좋아했을 법한 작은 들꽃들을 심었다. 고마워요, 서연아. 민준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포옹은 굳건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창고 속 먼지 속에 갇혀서 그녀의 사랑을 증오라고 믿으며 살고 있었을 거야. 당신은 내게 지은이의 마지막 선물을 가져다 주었어. 지은 씨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그녀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때 민준 씨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내 손을 잡더니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봐, 서연아. 나 이제 당신이 울 때 눈을 피하지 않아. 당신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어. 그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로맨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불타는 열정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신뢰, 투명함,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솔직한 연대였다. 그는 이제 내가 울 때 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도 나와 공유했다. 그가 내게 보여주는 이 사소한 행동의 변화가 지은 씨의 일기장 속에서 내가 느꼈던 모든 두려움을 지워냈다. 나는 문득 드레스 속에 숨겼던 그 작은 쪽지, 지은 씨가 내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나는 그것을 나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 부디 그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 소원을 매일 실천하고 있었다. 민준 씨, 내가 말했다. 우리는 지은 씨에게 평생 빚을 졌어요. 하지만 이 빚은 돈이나 죄책감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맞아.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밤 별이 참 밝네. 꼭 지은이가 나에게 보여주려 했던 그 별자리 같아.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서서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세 사람이 함께 엮어가는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지은 씨의 희생은 우리의 시작이었고 민준 씨의 용서와 변화는 우리의 현재이며 그리고 내가 가져온 치유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두 번째 부인이 아니었다. 나는 민준 씨의 상처를 봉합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한 첫 번째 치유자였다. 그리고 지은 씨는 증오와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선물한 영원한 아내였다. 우리는 옥상 정원을 내려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갔다. 침실로 들어선 민준 씨는 내게 다가와 펜던트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결혼식 날 그가 의무감으로 주었던 그 목걸이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목걸이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증표였다. 민준 씨는 내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장이 흘러나왔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당신을 사랑해. 그의 고백은 달콤했지만 그보다 더 진실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새로운 삶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확신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손에 있었다.